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흔이 코앞인 남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결혼을 했다가 크게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를 속인 사람들이 너무 밉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탓을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괜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동안 사람들도 못 믿고 혼자 자책을 하고 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 여러분들은 저처럼 자책하느라 그동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라고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5년 전 노총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여기저기 맞선을 보러 다녔어요. 다행히 돈을 꽤나 잘 버는 편이라 결혼업체에 가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마흔이 가까워질수록 좋은 인연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렇게 맞선만 보기를 수십 차례였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난 것도 맞선 장소였어요. 하지만 특이한 점은 아내가 맞선 상대는 아니었다는 거였죠. 이상하게 저와 매칭되시는 분들은 저와 취미가 맞지 않거나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외모가 제 스타일이셔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관심사가 공통된 부분이 없으니 대화가 몇 번 이어지지도 않았고, 외모가 제 스타일이 아니면 저도 딱히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그분이랑 대화 코드도 안 맞고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관심 없는 이야기라며 제 말을 툭툭 끊어버리고 심지어 대놓고 얼마나 버시냐면서 물어보셨었죠. 그분도 나름 전문직이셔서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연애를 건너뛰고 결혼부터 생각하는 맞선 자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놓고 결혼을 하나의 장사처럼 취급하시는 분이랑은 저도 더는 이야기가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할 말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여자분도 자존심이 상했었는지 더는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다면서 자리에 앉은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잡지도 않고 잘 가시라며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고 괜히 그분과 엘리베이터도 함께 타고 싶지 않아서 저는 더 앉아있다가 가겠다고 했어요. 먼저 그 여자를 보내고 혼자 그 넓은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매니저가 저에게로 오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서비스라면서 작은 디저트를 내놓았습니다. 여기 서비스예요. 편하게 이용하시고 다음에도 또 저희 매장 이용해주세요. 아니, 커피 2잔 시켰는데 무슨 서비스예요? 아, 새로운 디저트라서요. 랜덤으로 각 테이블에 신메뉴 서비스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 테이블을 둘러보니 그 말은 진짜인지 각 테이블에 조그만 디저트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괜히 머쓱해져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혼자 디저트를 뒤적거리다가 결국에는 안 먹고 나왔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디저트를 건넨 매니저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손님, 저희 매장 자주 이용하시죠? 그런데 그동안 쿠폰을 안 찍으셨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여기 제가 기억나는 횟수만 일단 도장 찍어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장이 가득 채워진 쿠폰을 여러 개를 내미는 겁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필요 없다고 거절하려는데 막무가내로 그걸 카드와 같이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얼떨결에 쿠폰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기도 못해서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그냥 쿠폰을 버리려고 보는데 쿠폰의 앞면에 메시지와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매니저는 자기 번호를 써놓고 연락달라는 문구를 적어놓고 저에게 그 쿠폰을 준 거였습니다. 처음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버려버릴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남의 번호가 적힌 걸 그냥 아무데나 버리긴 꺼려져서 집에 가서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 제 명함 지갑을 두고 왔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여기저기 명함을 드릴 일이 많아서 꼭 들고 다니는데 그때도 처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드린다고 꺼내놓고는 깜빡하고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제 명함이야 다시 파면 되지만 몇몇 거래를 안 한 거래처 명함들도 있어서 꼭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게로 전화를 걸어보니 바쁜지 몇 번을 걸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저에게 번호를 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매니저는 그 사이에 퇴근이라도 했는지 제 전화를 금방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까 가게 직원분 맞으시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빨리 전화 주실 줄은 몰랐는데. 다른 게 아니라요. 혹시 가게에 명함 지갑 분실물 없었나요? 그게 저한테 중요한 거라 꼭 찾아야 되거든요. 글쎄요. 저도 손님 나가시고 바로 퇴근해버렸어요. 가게는 전화 안 받던가요? 네, 바쁜지 몇 번을 걸어도 안 받더라고요. 어차피 저 아직 그 근처니까 제가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다행히 가게 소파에 끼어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 명함 지갑은 되찾을 수가 있었고 한시름 마음이 놓이고 나니 그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퇴근까지 한 사람을 다시 출근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미안한 마음에 사례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냉큼 밥을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살해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가게에서만 마주치다가 밖에서 작정하고 꾸민 모습을 보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왜 그동안 그렇게 예쁜 모습을 못 알아봤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대화를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여자랑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랑 관심사며 취미며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혼자 뭔가를 계속하는데 목공예도 배우고 직접 의자나 테이블 같은 걸 만드는 걸 참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어서 간단하게 붙이는 벽지도 직접 붙이고 조명이나 예쁜 소품들로 집을 꾸미시는 걸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업체에서 등급을 매겨 저랑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소개해 주니까 늘 자기적인 만남에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재곤했었는데 그런 것 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종종 연락이 왔고 결국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의 카페도 차려주고 처가댁도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장모님이 혼자서 두 자매를 키우셨는데 작은 투룸 월세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가진 아파트에 세입자들이 나간다고 하길래 장모님께 공짜로 살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처제도 결혼을 했고 혼자 계신 장모님이 걱정이 돼서 명절이 아니어도 처가 식구들끼리 만나서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반년 동안은 정말 아무런 걱정도 갈등도 없이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죠. 그런데 처제가 어느 날 새벽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면서 그 평화로움도 깨져버렸습니다. 언니, 그 사람이 도박에 빠져서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게 무슨 말이야? 도박이라니. 언제부터? 번듯해 보이던 동서는 언제부터 도박에 빠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가겠다고 나가놓고 담배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들어왔대요. 원래 동서는 술도 잘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던 사람이라 처제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궁을 해봤는데 끝까지 아무런 일도 아니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제도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미 두 사람이 결혼할 때쯤부터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멀쩡하게 번 돈을 죄다 도박에 쓰면서 결혼 후 생활비부터는 다 마이너스였어요.
처제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가압류까지 당하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요. 그때가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처제는 백방으로 돈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돈도 벌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댔지만 그걸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던 저는 갚아주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며 처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까지 막아섰으니 저에겐 빌려달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집에 가면 마음만 안 좋을 것 같아서 처제더러 저희 집에서 잠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민폐를 부린다며 거절을 했었지만 하루는 집에 다녀오더니 이혼하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나 이혼할 거야. 이미 같이 살고 있지도 않지만 같이 사는 건 더 못하겠어. 무슨 일인데 이제 도박은 안 하는 거 아니야?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걸려놓고 이서방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대? 이제는 아예 집에서 도박판을 벌리고 있더라고. 빨간 닭지 정도면 다행이지. 아예 집이고 뭐고 싹 다 날아가게 생겼어. 집에서까지 도박을 한다고? 차라리 경찰에 부르지 그랬어. 경찰 불러도 그때뿐이죠. 어차피 금방 다시 나오면 똑같을 거 해봤자 뭐해요. 그 이후로 처제는 아예 저희 집에서 살았고 동서는 그런 처제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처제도 더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아시면 말도 없이 이혼했다면서 혼날까봐 이혼 사실을 숨기고 그 후로는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장모님이 이혼한 걸 모르시니 처가로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처제와 사이도 좋은 편이어서 셋이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제와 사이가 가까워져도 너무 가까워진 게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없을 때면 그냥 오빠라고 부르면서 팔짱을 끼기도 하고 제가 출근할 때 아내가 뽀뽀를 해주면 자기도 보고 있다가 똑같이 하려고 하는 장난을 치는 바람에 놀라서 다급하게 현관문을 벗어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걸 알고 있으니까 저도 웃으면서 안 된다고 했었지만 갈수록 그 정도를 모르고 선을 넘기도 몇 차례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씻고 수건을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아내에게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잠깐 밖에 나가서는지 처제가 수건을 가져다 주면서 제 손을 잡더니 놔주질 않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문 계속 열어놓고 있으면 추워. 수건을 줬으면 물기는 닦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손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남은 걸로 닦고 나와요. 옷도 입어야지. 이러고 어떻게 옷을 입어? 왜요? 안 입고 나와도 괜찮아요. 가족끼리 뭐 어때요? 그렇게 한참의 실랑이를 벌이다 제가 점점 짜증이 섞인 투로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알겠다며 제 손을 놔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방에 있으면 백허그를 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무릎 베기를 해달라며 제 무릎 위에 머리를 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난인 걸로 알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내 앞에서도 심해지니 점점 아내도 기분이 나빠 보였죠. 하루는 아내의 카페 직원이 일이 생겨서 아내가 하루 종일 혼자 카페를 봐야 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기다리다가 안방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고 잠결에 제 옆에 누군가 누워있는 것 같아 아내인 줄 알고 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절 깨운 건 다름 아닌 아내의 호통소리였죠. 화들짝 놀라서 눈을 뜨니 아내가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제 품에 안겨 자고 있는 처제를 발견했죠. 저는 깜짝 놀라서 처제를 밀쳐냈어요. 제가 밀어내니 처제도 그제서야 잠에서 깨더라고요. 언니,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왜 소리를 질러? 여보, 이거 오해인 거 알지?
처제가 왜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아무 일 없었어. 지금 이렇게 옷도 다 입고 잠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해? 지금 이 꼬락서니를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게 생겼어? 언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냥 자자. 이러는 거 보기 싫었으면 일찍 들어오던가. 처제는 당황스럽지도 않은지 뻔뻔하게 아내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뭐 별일도 아닌 걸로 화를 내내는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별일이 아니야? 엄연히 너희 형부야.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집으로 가. 내가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고생하다 겨우 집에 왔는데 꼴이 이게 뭐야? 아내는 카페 마감할 때쯤 술에 취한 진상 손님들이 카페에서 시비가 붙는 바람에 결국엔 경찰까지 부르고 가게 정리까지 하고 오느라 늦은 거였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왔더니 저와 처제가 나란히 안방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으니 당연히 화가 날 만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지켜야 할 선은 있으니까요. 처제는 처제방 따로 줬잖아.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와서 잔 거야? 내 방 매트리스는 싸구려란 말이야. 여기 침대가 훨씬 푹신하고 넓잖아. 언니도 없는데 내가 누워있을 수도 있지. 내가 객식구라고 차별하는 거야? 이건 차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애초에 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처제가 왜 여기로 올라와서 자? 아무리 가족 같은 사이여도 그러는 건 아니지. 됐어. 당신은 상종도 하지 마. 너 그냥 나가.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그동안 선 넘는 거 참아줬더니 어디까지 기어올라? 넌 언니가 우습니? 만만해? 아내는 그동안 화가 많이 쌓였는지 엄청 화를 냈습니다. 아내와 만난 이후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그날 처음 봤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처제의 폭탄 발언에 순식간에 방은 싸늘해졌습니다. 왜? 언니도 내 남편이랑 이랬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직 잠이 덜 깼어? 알고 보니 처제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내는 동서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한 후 제 돈으로 도박을 했었는데, 그 도박판에서 만난 게 처제의 남편이었죠.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저와 처제 몰래 스릴을 즐겼고, 결국엔 처제가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잡아내고야 말았던 겁니다. 처제는 배신감에 언니도 남편도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끊을 순 없는 인연이니 남편과 이혼만 하고 언니가 그 불륜 상대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히 가족과 사이가 멀어질까봐 배려한 거였는데, 자기는 아예 바람을 피웠으면서 자기가 당하니 기분 나빠하는 꼬락서니가 처제는 어이가 없었던 거였죠. 대놓고 복수하진 못하고 그냥 신경만 조금 긁으려는 것뿐이었는데, 그런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엔 처제도 얼마 참지 못하고 알고 있던 사실들을 내뱉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동안 내 전남편 만나고 다녔던 거 다 알아.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들었으니까. 내가 이혼하고도 만나나 싶어서 사람 붙였더니 아직도 만나고 다니더라? 뭐라고?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언니, 애초에 형부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질투를 해? 형부가 언니한테 돈만 주면 만사 오케이 아니야? 뭐라고? 네가 어떻게 그걸... 엄마가 언니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지 뻔히 아는데 처음 보는 형부는 두 손 들고 환영했으니까 이미 검증도 다 됐다는 거 아니겠어? 엄마가 언제 그렇게 네 형부를 두 손 들고 환영했다고 그래? 두 사람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 엄마 회사에서 형부 정보 빼돌려서 언니한테 준 거잖아.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둘 다 제정신 아니야. 형부 가지고 논 거잖아. 사실 장모님은 제가 가입한 결혼업체에 커플 매니저로 일하셨었는데,
제 가입 정보에 적힌 연봉을 보고 자기 딸이랑 연결시키려고 수를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저랑 안 맞는 여성분을 골라서 제 맞선에 내보내고 장소는 자기 딸이 일하는 호텔 카페로 잡은 거였죠. 호시탐탐 아내는 저를 꼬실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꼼짝없이 거기에 걸려든 거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들었는데도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사람마다 결혼하는데 중점을 두는 곳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마냥 돈만 보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결혼까지 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업체에 소송을 하려고 해도 이미 장모님은 저와 아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두셨고 회사 입장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조치도 없을 테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솔직히 언니, 도박할 돈 때문에 형부랑 결혼한 거면서 뭘 그렇게 화를 내? 왜? 언니가 남의 가정 깨뜨릴 땐 괜찮고 남이 언니 가정 부수는 건 싫어? 대체 내가 언제 바람을 피우고 언제 도박을 했다는 거야? 증거 있어? 당연히 있지. 언니, 요즘에도 내 전남편 만나서 같이 도박하러 다니더라. 뭐 같이 사기라도 치려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좀 벌긴 했고? 잠깐만. 도박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처제는 당당하게 일주일 전에 찍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내와 동서였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껴안고 난리를 부렸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이 영상 사실이야? 저렇게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것도 어이가 없었죠. 처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엔 동서도 그렇게까지 도박 중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까진 그냥 가끔 친구들과 한 게임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아내가 동서를 데리고 도박을 알려줬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우며 아내는 도박을 하러 동서와 함께 다녔고 그러니 동서도 결혼 후 벌어오는 돈을 족족 도박에 쏟아붓고 생활비는 마이너스의 대출도 정도를 넘어서서 이자조차 제대로 못 낼 정도였던 겁니다. 아내는 제가 주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 매번 조금씩 동서에게 빌렸었고 동서도 돈이 급해지니 아내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했었지만 아내는 돈이 없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돈도 안 갚은 거였습니다. 사실 도박빚은 차용증도 안 쓰고 그 돈이 도박으로 인한 거면 안 갚아도 법적으로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도 그걸 알고 그렇게 나간 거였죠. 동서는 뭣도 모르고 자기 혼자서만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처제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너희 언니가 빌려간 돈이니 처제라도 그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처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동서도 멍청하게 그 도박을 제 아내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가까웠냐부터 분명히 다른 의심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해서 결국엔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다 드러나 버렸던 겁니다. 언니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 이렇게 안 꼬였어. 전 남편도 언니만 아니면 도박에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내 결혼 생활도 멀쩡했을 거야. 그게 왜 다 내 탓이야? 네가 남자를 잘못 고른 탓이잖아. 억울하면 너도 바람이라도 피우지 그랬어? 아, 그래서 지금 너희 형부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일부러 그랬어. 지금까지 언니는 내 모든 걸 뺏어갔잖아. 엄마 사랑도 남편도 내 가정도. 그래도 언니니까 참아보려고 했어. 근데 왜 난 언니 거에 손도 못 대? 다 네가 못나서 그런 거지. 왜 내 탓을 해? 당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내 앞에서 당당하게 해? 당신한테 미안하게 됐어. 근데 내가 당신의 빚더미에 앉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만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미안해야 할 일이야 이게?
뻔뻔하게 나오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면 말이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사랑만으로 한 결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부부간에 최소한 바람을 피우던 사실이 걸렸으면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당신이 그동안 도박할 때 쓴 돈, 그 돈 내 돈 내놓고 이혼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 돈을 줘? 난 돈 없어. 그래, 그러면은 일단 당신 카페부터 도로 내놔. 그리고 장모님이 사시던 집 거기도 나가셔야지. 이제 사위 집이 아닌데 공짜로 살게 해드릴 순 없지. 어차피 거기 4명이잖아. 이미 내 건데 내가 왜 그걸 도로 줘야 되는데? 엄마 집도 어차피 전세 계약했잖아. 계약서가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 아내는 뭐가 그리 자신만만한지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서 원래 가지고 계시던 전세금을 빼서 계약금으로 거셨었거든요. 그걸 믿고 아내도 당당하게 나오는 거였죠. 그 이후로 여러 방법을 알아봤지만 그냥 전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내쫓아낼 방법도 없었고요. 결국 찜찜한 채로 손해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죠. 일단 이혼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서류를 접수했었는데 처제가 찾아왔습니다. 형부, 이혼하지 말고 위자료 소송을 해요.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요? 상간남 위자료 소송이요. 두 사람 뻔뻔하게 아직까지 만나고 있어요. 몰랐죠? 처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몇 번이고 할 수 있더라고요. 위자료를 내고도 계속 만나면 또 소송해서 또다시 받아내면 되니 그렇게라도 자기 복수를 대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제가 왜 그렇게까지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어렸을 적부터 예쁘장한 언니한테만 투자하면서 좋은데 시집 보낼 거라며 처제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필요한 돈도 잘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커플 매니저를 하시다 보니 좋은데 시집 보내시려고 이것저것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아내만 예뻐하니 아내도 대놓고 처제를 무시했었고 처제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생각에 꾹 참아왔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엔 이 일이 터지고 나서도 장모님은 일을 왜 이렇게 크게 키우냐면서 처제에게 언니 결혼 생활까지 망치니 속 시원하냐면서 오히려 처제를 혼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 버틴 건지 대단해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도 덕분에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몇 번에 걸쳐서 상간남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개인회생 신청도 해서 빚도 많이 청산됐더라고요. 그래서 숨 쉴 틈 없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학습 효과도 없는지 아니면 다시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몇 번을 소송을 해도 꼭 몰래 만나다가 다시 걸리더라고요. 동서도 참 그동안 그 여자한테 뜯긴 돈이 얼만데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걸 보니 끼리끼리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위자료를 뜯어내고 전세계약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저도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아내 명의의 상가가 문제였었죠. 다행히 건물 계약을 할 때 제 통장에서 이체를 했었고 그걸 증거로 상가가 제 돈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거기다 아내가 그동안 불륜을 저지른 것부터 도박을 했던 것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 재산 분할은커녕 아내도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더라고요. 결국엔 아내는 저에게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위자료를 줘야 됐고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나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카페 안에 있는 작은 휴게실에서 자고 먹고 생활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겨버리니 자신만만하던 태도도 순식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동안 가게 안 뺏고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간통죄 폐지만 아니었어도 콩밥이나 먹게 하는 건데. 그동안은 이혼도 안 하고 살았잖아. 그냥 이혼하지 말고 이대로 살자, 어? 누구 좋으라고 그래? 그동안 봐줬었는데 넌 왜 학습 능력이 없니? 내가 그 카페를 순순히 넘겨줄 줄 알았어? 멍청하긴. 다시는 보지 말자, 어? 카페마저 빼앗기면 더는 도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게 문제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제 알바가 아니니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아내를 밀어냈습니다. 처제는 이혼을 하고 난 후로도 종종 연락을 하긴 하는데 결국엔 둘 다 돈이 없으니 이제는 만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니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나면 안 될 사이일 땐 그렇게 만나대더니 결국엔 서로가 서로에게 빨대만 꽂으려고 했던 거죠. 동서도 아내가 카페는 안 뺏길 거라며 호언장담을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가 결국엔 다 빼앗기고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더는 빼먹을 것도 없다 싶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관계를 정리했다더라고요. 고작 저렇게 될 관계에 2년이나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게 아깝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쉬운 마음이 생겼는지 아내가 틈만 나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면 자기가 쫓기고 있어서 그런데 얼른 1,000만 원만 보내달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걸 왜 보내주겠습니까? 그냥 어디로 보내면 되냐며 물어만 보고 안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도박하다 진 빚일 텐데 그걸 또 뻔뻔하게 저한테 연락하는 꼴도 우습습니다. 매번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와서 차단도 못 해놓긴 하지만 이제는 지난 날은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도박이나 불륜은 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제가 겪으니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복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제 시간을 복수에 더 허비하지 않으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